28세 이민호는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정체불명의 수상한 조문객들을 목격합니다. 그들은 어머니 유품을 뒤지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죠. 절망에 빠진 민호가 술에 취해 3년 전 죽은 아버지 번호로 아빠, 엄마가 아빠 보러 갔어요 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다음 날 아침 집 앞에 5천만 원과 편지가 든 빨간 페라리가 나타났습니다. 편지에는 아버지 필체로 위험하니 조심해라라고 적혀 있었고 동시에 정체불명의 강 실장이라는 남자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아버지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운이 깃들길 기원하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장례식장, 고요한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3층 빈소에는 하얀 국화꽃으로 둘러싸인 영정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영숙 여사, 향년 58세. 사진 속 그녀는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앞에 앉아 있는 아들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민호는 어머니의 영정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28살의 나이에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3년 전 아버지를 교통사고로 잃었을 때도 이랬습니다. 어머니가 있어서 견뎌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문객들은 하나둘 발걸음을 돌렸고 빈소는 점점 적막해져 갔습니다. 그때 빈소 입구로 2명의 남성이 들어섰습니다. 단정한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조문객처럼 보였지만 뭔가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지인이거나 직장 동료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남성은 조물록이 놓인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그중 한 명이 펜을 들고 뭔가 적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호 쪽을 힐끔힐끔 쳐다보며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무슨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불편한 느낌이 들었지만 슬픔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두 남성은 영정 앞에서 간단히 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계속해서 민호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민호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일어섰습니다. 오랜 시간 앉아 있어서 다리가 저려왔던 것입니다. 그는 영정 앞에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민호가 복도로 향하는 동안 두 남성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본 후 어머니의 유품이 놓인 상자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빈소 한쪽에는 어머니의 소지품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핸드백, 지갑, 휴대폰, 그리고 몇 가지 액세서리들이었습니다. 두 사람 중 키가 큰 남성이 주위를 경계하며 망을 봤습니다. 다른 한 명은 서둘러 유품 상자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손길이 급했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것을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지갑을 열어보고 핸드백 안쪽까지 뒤졌습니다. 하지만 찾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는지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호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두 남성은 황급히 원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서두르다 보니 유품 상자가 어수선하게 흐트러져 버렸습니다. 민호가 빈소로 들어서자 두 남성은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키가 작은 남성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가 답례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 상자가 아까와 다르게 정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남성은 서둘러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민호는 그들이 사라지는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지만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 상자로 다가가서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아까와는 다르게 어수선해져 있었습니다. 핸드백이 반쯤 열려 있고 지갑도 미묘하게 위치가 달랐습니다. 민호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누군가 어머니의 물건을 뒤진 건 아닐까요? 그는 급히 1층으로 내려가 장례 지도사를 찾았습니다. 김 과장이라는 이름표를 단 50대 남성이 데스크에 앉아 있었습니다. 죄송한데요. CCTV 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김 과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빈소에 수상한 사람들이 다녀간 것 같아서요. 어머니 유품을 뒤진 것 같습니다. 민호가 설명했습니다. 김 과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게 말씀이지만 오늘 하필 CCTV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아침부터 화면이 안 나오고 있어요. 업체에서 내일 와서 수리하기로 했거든요. 김 과장의 말에 민호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하필 어머니 장례식 날에 CCTV가 고장이라니요. 너무 우연의 일치 같았습니다. 혹시 조물록이라도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김 과장이 조물록을 가져왔습니다. 민호는 마지막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이상한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철수, 박영호. 너무 흔한 이름들이었습니다. 게다가 필체도 어색했습니다. 마치 가짜 이름을 쓴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3층 빈소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였습니다. 조문객들도 모두 돌아가고 조용한 빈소에는 어머니의 영정과 민호만 남았습니다. 민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소주병을 꺼냈습니다. 편의점에서 몰래 사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술을 마시는 것이 송구스럽지만 현실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소주를 한 모금 마시자 목이 화끈거렸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사진 속에서 온화한 미소만 보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술이 조금씩 돌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뒤적거렸습니다. 친구들, 직장 동료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연락하고 싶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때 한 연락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빠. 3년 전부터 삭제하지 못하고 있던 번호였습니다. 차마 지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민호는 그 번호를 바라보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어떻게 위로해 주셨을까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도 함께 있어 주셨을 텐데요. 술기운의 민호는 충동적으로 문자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아빠 보러 갔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저도 곧 갈게요. 문자를 다 쓰고 나서 민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미 끊어진 번호일 텐데 굳이 보낼 필요가 있을까요? 하지만 그냥 보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라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시지가 전송되었습니다. 그 순간 장례식장 밖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호는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주차장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수상한 사람들의 차일까요? 민호는 불안한 마음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소주를 마저 마신 민호는 의자에 몸을 맡겼습니다. 피로와 슬픔 그리고 술기운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어느새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의 영정을 바라보며 민호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새벽 4시 휴대폰 진동 소리가 울렸습니다. 민호는 깜짝 놀라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목이 뻣뻣했고 어깨가 결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알 수 없는 번호에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조의금을 준비했습니다. 집 앞을 확인해 보세요. 민호는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새벽에 이런 이상한 문자라니요. 혹시 사기 메시지일까요? 민호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민호는 장례식장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 수상한 조문객들, 그리고 새벽에 온 이상한 문자까지 모든 것이 꿈같이 느껴졌습니다. 택시가 민호의 원룸 앞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세워주세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순간 민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골목 한복판에 빨간색 스포츠카가 주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페라리였습니다. 번호판을 확인해 봐도 외제차가 맞았습니다. 이런 차가 자신의 집 앞에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페라리 488 GTB 모델이었습니다. TV에서만 보던 억 단위의 고급차였습니다. 차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마치 민호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조수석에는 고급스러운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작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민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른 새벽 시간이라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멀리 길 끝쪽에 검은색 승용차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 장례식장에서 본 것과 비슷한 차였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쓴 글씨였습니다. 박영숙 여사의 명복을 빕니다. 민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에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글씨가 어떻게 여기에 있을 수 있을까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두툼한 현금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대충 봐도 몇 천만 원은 되어 보였습니다. 그 사이에 또 다른 편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민호야, 아빠가 미리 준비해 둔 것이다. 위험하니 조심해라. 아버지의 필체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민호는 주변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혹시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때 맞은편 건물 옥상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민호는 눈을 찡그리며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누군가 망원 렌즈로 자신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민호와 눈이 마주치자 그 인물은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장례식장에 수상한 사람들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새벽에 온 문자 내용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조의금을 준비했습니다. 집 앞을 확인해 보세요. 정말로 조의금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왜 이런 큰 돈을 보낸 걸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민호 씨이시죠? 정중한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나이는 50대 정도로 들렸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이준수 사장님의 비서였던 강 실장이라고 합니다. 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이름은 이준수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사장이라니요.
아버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죄송한데 저희 아버지는 사장이 아니었어요. 뭔가 착오가 아닙니다. 이민호 씨, 지금 긴급 상황입니다. 강 실장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지금 당장 만나 뵙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민호 씨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지금 즉시 만나야 합니다. 민호는 주변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검은 승용차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죠? 페라리와 조의금을 보내드린 게 저희입니다. 강 실장이 말했습니다. 이준수 사장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민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사장이었다니요. 그리고 미리 준비해뒀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검은 승용차가 보이죠? 강 실장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깜짝 놀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정말로 검은 승용차가 골목 안으로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계세요?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페라리에 시동을 걸고 강남역 지하주차장 B3층으로 오십시오. 페라리를 제가 어떻게... 열쇠는 시동 버튼 옆에 있을 겁니다. 빨리 하세요. 강 실장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습니다. 민호는 머뭇거렸습니다. 모든 상황이 너무 급작스럽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검은 승용차는 계속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 탄 사람들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어제 장례식장에서 본 그 수상한 남성들 같았습니다. 민호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세요. 늦으면 위험합니다. 강 실장이 소리쳤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페라리 운전석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시트에 앉자 고급스러운 가죽 냄새가 났습니다. 시동 버튼 옆을 살펴보니 정말로 스마트키가 있었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시동 버튼을 눌렀습니다. 엔진이 우렁차게 울렸습니다. 이런 고급차를 운전해 본 적이 없었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강남역 지하주차장 B3층이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세요. 민호는 차문을 닫고 기어를 뒤에 놓았습니다. 엑셀을 살짝 밟자 차가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검은 승용차가 더 빨리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급히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큰 도로로 나오자 새벽 교통량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백미러를 통해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뒤따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뒤에서 따라오고 있어요. 민호가 강 실장에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오세요. 우리가 보호해드리겠습니다. 민호는 엑셀을 더 깊게 밟았습니다. 페라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가속했습니다. 하지만 추격하는 차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거리를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에서 멈춰야 할 때마다 민호는 조마조마했습니다. 뒤에 차가 들이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들은 직접적인 공격은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계속해서 뒤를 따를 뿐이었습니다. 강남역이 가까워졌습니다. 민호는 지하주차장 입구를 찾았습니다. B3층으로 내려가세요. 거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강 실장이 말했습니다. 민호는 지하주차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비일을 지나 B3층에 도착했습니다. 가장 깊은 곳이라 그런지 조명이 어둡고 차량도 많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차를 세우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정장을 입은 남성들이 나타났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외모의 남성이 앞장서서 걸어왔습니다. 그 뒤로 건장한 체격의 남성 3명이 따라왔습니다. 경호원들 같았습니다. 민호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민호 씨이시죠?
저는 강 실장입니다. 앞장선 남성이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에 품격 있는 인상이었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강 실장이 말했습니다. 그때 지하 주차장 입구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승용차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빨리 이쪽으로 오세요. 강 실장의 경호원 중 한 명이 민호를 재촉했습니다. 민호는 강 실장을 따라 주차장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차문이 닫히는 소리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추격자들이 따라온 것 같았습니다. 저들이 누구예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아버님을 죽인 자들과 같은 편입니다. 강 실장이 답했습니다. 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를 죽였다니요.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잠깐,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안전한 곳에 가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강 실장이 VIP 전용 엘리베이터 앞에서 카드를 찍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뒤에서 여러 명의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빨리 타세요. 강 실장이 민호를 엘리베이터로 밀어 넣었습니다. 경호원들도 함께 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검은 정장의 남성들이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은 이미 닫혀버렸습니다. 민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더 깊은 지하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비밀 사무실입니다. 아버님께서 만들어두신 곳이죠. 강 실장이 설명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고급스러운 사무실이 나타났습니다.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곳을 만들어뒀다니요. 도대체 아버지의 정체가 무엇이었을까요? 지하 비밀 사무실은 민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규모였습니다.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와 대형 모니터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각종 서류들이 정리된 캐비닛이 있었고 다른 쪽에는 커다란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지도에는 여러 도시의 빨간 핀이 꽂혀 있었습니다. 앉으시죠. 강 실장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회사원의 아들이었는데 갑자기 이런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정말 사장이었다는 거예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성그룹 계열사인 성진건설의 사장이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매일 아침 지하철 타고 출근하시고 모든 것이 위장이었습니다. 강 실장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가족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20년간 일반인으로 살아가셨어요.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20년간 가족을 속여온 것일까요? 강 실장은 벽 쪽에 있던 액자를 가져와 민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성진건설 창립 20주년 기념사진이었습니다. 가운데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민호가 알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권위 있고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님께서는 건설업계에 거물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적도 많으셨죠. 강 실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특히 태영건설과는 오랫동안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태영건설? 네. 그들이 아버님을 죽인 자들입니다. 강 실장의 말에 민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가 아니었다는 말씀이세요? 계획적인 살인이었습니다. 강 실장은 노트북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미리 예상하셨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에인절 가디언 시스템이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이게 뭐죠? 민호가 물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만드신 특별한 시스템입니다. 강 실장이 설명했습니다. 이민호 씨의 휴대폰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휴대폰이 감시당하고 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왜 제 휴대폰을요? 특정 키워드가 포함된 문자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대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강 실장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엄마, 죽다, 도움 같은 단어들이 감지되면 미리 설정된 절차가 실행됩니다. 민호는 어젯밤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 번호로 보낸 엄마가 아빠 보러 갔어요 라는 문자. 그래서 페라리와 현금이 맞습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발송한 것입니다. 강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는 아버지의 치밀함에 놀랐습니다. 죽은 후에도 아들을 보호하려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뒀다니요. 하지만 왜 지금까지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아버님의 지시였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비밀로 하라고 하셨어요. 그때 갑자기 사무실 곳곳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삐익. 강 실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경호원 중 한 명이 급히 달려와 보고했습니다. 실장님, 태영건설 측 공격팀이 건물에 침입했습니다. 몇 명이나? 약 10명 정도로 보입니다. 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 실장은 즉시 일어났습니다. 비상계획 2단계를 실행하세요. 알겠습니다. 경호원이 다시 뛰어나갔습니다. 민호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태영건설에서 이민호 씨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강 실장이 급하게 설명했습니다. 아버님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말이죠. 유산이요?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강 실장은 사무실 한쪽 벽을 눌렀습니다. 벽이 옆으로 열리며 비밀 통로가 나타났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민호는 어리둥절한 채로 강 실장을 따라갔습니다. 비밀 통로는 지하철 터널처럼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 통로는 어디로 연결되나요? 강남역 반대편 건물로 연결됩니다. 강 실장이 답했습니다. 아버님께서 비상시를 대비해 만들어 두신 겁니다. 통로를 걸으며 민호는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저를 죽이려는 이유가 뭐예요? 아버님께서 남기신 유산 때문입니다. 얼마나 큰 유산이길래? 성진건설 주식 51%, 강남 부동산 12곳, 그리고 강 실장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스위스은행 계좌에 200억 원이 있습니다. 민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200억 원이라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모두 이민호 씨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그렇게 부자였다는 말씀이에요? 아버님께서는 한국 굴지의 건설업체를 운영하셨으니까요. 민호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평생 가난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사실은 재벌가의 아들이었다니요. 통로 끝에 또 다른 엘리베이터가 있었습니다. 강 실장이 카드를 찍자 문이 열렸습니다. 여기는 완전히 안전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갔습니다. 1층에서 멈췄고 문이 열리자 고급 호텔 로비 같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안전가옥입니다. 아버님께서 만들어두신 또 다른 비밀 장소죠. 강 실장이 설명했습니다. 민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쏟아져서 정리가 안 됐습니다. 아버지의 숨겨진 정체, 거대한 유산, 그리고 자신을 노리는 적들. 모든 것이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진정하세요.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강 실장이 민호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주었습니다. 먼저 아버님께서 왜 이런 선택을 하셨는지부터 말씀드리죠.
민호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강 실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젊었을 때부터 건설업에 뛰어드셨어요. 강 실장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건설회사였지만 뛰어난 사업 수완으로 성진건설을 대기업으로 키우셨죠. 민호는 아버지가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보던 아버지는 항상 조용하고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만큼 적들도 많아졌습니다. 강 실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특히 태영건설의 최태규 회장은 아버님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어요. 최태규요? 네. 55세의 냉혹한 사업가입니다. 강 실장이 태블릿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날카로운 인상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최진우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민호 씨와 동갑이죠. 민호는 사진 속 젊은 남성을 보았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나이지만 눈빛이 차갑고 거만해 보였습니다. 아버님께서는 가족의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셨어요. 강 실장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평범한 직장인으로 위장하신 겁니다. 20년 동안요? 네.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회사 전용 차량을 타고 이동하셨어요. 민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얼마나 큰 연기를 해온 것일까요? 어머니도 모르셨나요? 박영숙 여사님도 전혀 모르셨습니다. 강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께서는 가족을 진짜로 보호하고 싶으셨거든요. 민호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면서도 속았다는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킬 뻔했던 거예요? 태영건설에서 아버님의 정체를 알아냈습니다. 강 실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내부 스파이를 통해서 말이죠. 내부 스파이요? 성진건설 임직원 중에 태영건설과 내통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강 실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정보를 바탕으로 최태규가 계획적으로 아버님을 제거한 겁니다.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증거는 있나요? 아버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강 실장이 안전장치를 해제하고 특별한 USB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있어요. 블랙박스 영상부터 통화 녹음, 금전거래 내역까지 모든 것이 있습니다.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죽음까지 예상하고 준비했다니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으셨어요? 아버님의 마지막 유언 때문입니다. 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복수는 이민호 씨가 직접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저요? 네. 아들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호는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 실장이 위로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치밀하게 계획해 두셨거든요. 그때 강 실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급한 통화를 마친 후 강 실장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태영건설에서 성진건설 주식을 대량 매입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경영권 탈취를 시도하는 겁니다. 강 실장이 설명했습니다. 이민호 씨가 상속받기 전에 회사를 빼앗으려는 거예요. 민호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회사마저 빼앗길 위기였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강 실장이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결정을 내리셔야 해요. 어떤 결정요? 아버님의 뜻을 받아들이실 건지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하실 건지 말입니다. 민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유산과 복수라는
무거운 짐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지만 민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강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여기도 위험한가요? 태영건설의 추정망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강 실장이 일어났습니다. 아버님께서 마련하신 진짜 안전가옥이 따로 있어요. 민호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해뒀는지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죽은 후에도 아들을 보호하려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곳에서 아버님이 남기신 진짜 유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 실장의 말에 민호는 긴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것만으로도 충격적이었는데 더 큰 비밀이 있다는 것일까요? 강 실장이 안내한 진짜 안전가옥은 강남구 한복판의 고급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건물 같았지만 최상층 펜트하우스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방탄유리로 된 창문과 첨단 보안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아버님의 진짜 거점이었습니다. 강 실장이 설명했습니다. 민호는 놀란 눈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거실 한쪽 벽면에는 대형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고 다른 쪽에는 중요해 보이는 서류들이 가득 찬 금고가 있었습니다. 소파와 책장, 그리고 각종 통신 장비들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여기서 생활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주말에는 가끔 이곳에서 지내셨어요. 강 실장이 답했습니다. 가족들께는 출장이라고 말씀하시고 말이죠. 민호는 아버지의 이중생활 규모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20년 동안 이렇게 철저하게 두 개의 인생을 살아왔다니요. 강 실장은 거실 중앙에 있는 대형 테이블로 민호를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님께서 남기신 진짜 유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 실장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민호는 긴장한 채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는데 더 큰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일까요? 강 실장은 첫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성진건설 주식 현황입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숫자들과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성진건설 주식 51%를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51%면, 네, 절대 경영권입니다. 강 실장이 확인해 주었습니다. 회사의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분이죠. 민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한국의 대기업 경영권을 상속받는다는 말이었습니다. 현재 성진건설의 시가총액은 약 5천억 원 정도입니다. 강 실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민호 씨가 가지실 지분 가치만 2,500억 원 정도 되죠. 민호는 어지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2,500억 원이라는 숫자가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평생 몇백만 원 모으기도 힘들었던 자신에게는 천문학적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부동산 목록입니다. 강 실장이 두 번째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강남 일대 부동산 12곳이 모두 이민호 씨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서류에는 아파트, 빌딩, 상가 등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모두 강남 핵심 지역의 프리미엄 부동산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의 총 가치는 약 800억 원 정도 됩니다. 강 실장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민호는 현실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룻밤 사이에 수천억 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입니다. 강 실장이 스위스 은행 서류를 꺼냈습니다.
스위스 UBS 은행에 개설된 비밀 계좌입니다. 비밀 계좌요? 네. 아버님께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만들어 두신 겁니다. 서류에는 200억 원이라는 잔고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명의가 이민호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언제 이런 일들을? 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이민호 씨가 태어나실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셨어요. 강 실장이 설명했습니다. 혹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아들만큼은 보호하시려고 했거든요. 민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담감도 컸습니다. 이런 큰 유산을 받을 자격이 자신에게 있을까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강 실장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민호는 긴장했습니다. 역시 공짜는 없었습니다. 아버님의 유언에 따르면 이 모든 유산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요? 아버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태영건설 일당을 법정에서 처벌해야 합니다. 강 실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정당한 법적 처벌을 통해서 말이죠. 민호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것은 당연했지만 과연 자신이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법정에서 이긴다는 보장이 있나요? 아버님께서 완벽한 증거들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강 실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승소 확률은 99%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럼 왜 제가 직접 해야 하는 거죠? 아버님의 철학 때문입니다. 강 실장이 설명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명예를 직접 회복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셨어요. 민호는 아버지의 뜻을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도 함께 전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았습니다. 만약 제가 거부한다면 모든 유산은 사회에 기부됩니다. 강 실장이 답했습니다. 아버님께서 그렇게 유언하셨거든요. 민호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복수의 길을 걷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원래대로 살거나.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결정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자들을 그냥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강 실장의 휴대폰이 급하게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강 실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즉시 대응하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강 실장이 민호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표정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민호가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태영건설에서 성진건설 주식 대량 매입을 시작했습니다. 강 실장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주식을 사들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영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강 실장이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이민호 씨가 상속받기도 전에 회사가 넘어가는 거죠. 민호는 급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당황했습니다. 아직 결정도 내리지 못했는데 벌써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빨라야 며칠, 늦어도 일주일 안에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강 실장이 답했습니다. 그들의 자금력이 만만치 않거든요. 민호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충분히 고민할 시간도 없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영건설 대표가 최태규라고 하셨죠? 민호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네. 55세의 냉혹한 사업가입니다. 강 실장이 태블릿을 조작해서 최태규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에 차가운 인상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의 아들 최진우입니다. 다음 사진은 민호와 비슷한 나이의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닮아서인지 오만하고 거만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둘 다 아버님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관여했습니다. 강 실장의 말에 민호의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아버지를 죽이고도 모자라 회사까지 빼앗으려 한다니요. 증거는 정말 확실한가요? 보여드리겠습니다. 강 실장이 안전장치를 해제하고 특별한 하드디스크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아버지의 차량이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형 트럭이 측면에서 돌진했습니다. 명백히 의도적인 충돌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강 실장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 통화 녹음을 들어보세요. 스피커에서 최태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준수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제거해라. 더 이상 방해받을 수 없다. 알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처리하겠습니다. 대화 내용이 너무 명확했습니다.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이 확실했습니다. 이 정도면 법정에서 이길 수 있겠네요. 충분합니다. 하지만 강 실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민호 씨가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먼저 넘어갑니다. 그럼 복수할 기회도 없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그들이 모든 증거를 인멸할지도 모르고요. 민호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원수도 갚고 회사도 지켜야 했습니다. 좋습니다. 민호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강 실장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현명한 결정이십니다. 지금 당장 뭘 해야 하죠? 민호가 물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성진건설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겠습니다. 강 실장이 즉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이민호 씨를 신임 사장으로 추대하는 거죠. 제가 회사 경영을 할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모든 면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강 실장이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저에게 그런 역할을 맡기셨거든요. 민호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강 실장 같은 경험 많은 조력자가 있다면 해볼 만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법적 대응도 동시에 준비하겠습니다. 재판은 언제쯤 시작될까요? 빠르면 다음 주 안에 고발장을 접수할 수 있을 겁니다. 강 실장이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하루가 다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해가 지고 있었고 서울 시내에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하루 만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아침에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저녁에는 대기업 경영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주무세요. 강 실장이 제안했습니다. 내일부터 바쁜 일정이 시작될 테니까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돌아가기에는 너무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태영건설에서 언제 또 습격할지 모르니까요. 강 실장이 안내해준 침실에서 민호는 아버지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지갑에 항상 가지고 다니던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대학생 시절의 자신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했어요. 민호가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원수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제 평범한 삶은 끝났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해야 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내려다보니 멀리서 검은 승용차가 건물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태영건설의 감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민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준 유산과 강 실장이라는 든든한 동반자가 있었으니까요. 내일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성진건설 본사 25층 대회의실에
임원진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임시 주주총회 소집 공고가 어젯밤 긴급하게 발송되었기 때문에 모두들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강 실장이 민호를 회의실 앞까지 안내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겁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평생 이런 큰 회의에 참석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님의 지분이 51%이니까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강 실장이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다만 임원진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자 20여 명의 임원들이 일제히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대부분 50대 이상의 중년 남성들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회사를 이끌어온 베테랑들이었죠. 그들의 시선에는 의구심과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이준수 회장의 아들 이민호입니다. 회의실 안은 웅성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준수 회장에게 아들이 있었다고?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갑자기 나타난 거지? 임원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아버지가 가족을 철저히 숨겨왔기 때문이었죠. 강 실장이 일어나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강 실장입니다. 강 실장의 등장에 회의실이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20년간 아버지의 오른팔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모든 임원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고 이준수 회장님께서는 가족 보안을 위해 아들분을 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유언에 따라 모든 주식을 이민호 씨에게 상속하셨습니다. 강 실장이 상속 관련 서류들을 배포했습니다. 임원들이 서류를 검토하며 수군거렸습니다. 51% 지분이 정말 이청년 명의로 되어 있네. 법적으로는 문제없는 것 같은데. 하지만 나이가 너무 어리지 않나? 회의실 뒤편에 앉아있던 전무 김대식이 일어났습니다. 60대 초반의 건장한 체격에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성진건설의 실질적 2인자로 여겨지던 인물이었습니다.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김대식이 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속이 합법적이라고 해서 경영 능력까지 인정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민호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이민호 씨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김대식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28세입니다. 28세 청년이 5천억 규모 기업을 경영한다고요? 김대식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게다가 건설업 경험이 있으십니까? 민호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평범한 사무직 회사원이었기 때문에 건설업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리더십입니다. 상무 이광수가 끼어들었습니다. 50대 후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성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들을 이끌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직은 없지만. 그럼 안 되죠. 이광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회사는 놀이터가 아닙니다. 경험 없는 사람이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다른 임원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김대식과 이광수의 말에 동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강 실장이 반박했습니다. 고인의 유언을 무시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유언은 존중하되 실질적 경영은 경험 있는 사람이 해야죠. 김대식이 제안했습니다. 이민호 씨는 명예회장으로 계시고 실제 경영은 저희가 맡는 게 어떨까요? 그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강 실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민호 씨가 사장으로 취임하는 것이 고인의 뜻입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임원들은 두 파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김대식과 이광수를 중심으로
민호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쪽이었고, 다른 한쪽은 강 실장을 지지하며 아버지의 유언을 존중해야 한다는 쪽이었습니다. 민호는 가운데 앉아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첫 회의부터 이런 격렬한 반대에 부딪힐 줄은 몰랐습니다. 그럼 투표로 결정하시죠. 김대식이 제안했습니다. 이민호 씨의 사장 취임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세요. 회의실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과연 몇 명이나 민호를 지지할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강 실장을 포함해 몇 명의 임원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20명 중 겨우 7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김대식과 이광수 쪽을 지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보시다시피 반대가 압도적입니다. 김대식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민호 씨도 현실을 받아들이시는 게 좋겠어요. 민호는 절망적인 기분이었습니다. 첫 번째 관문부터 이렇게 막힐 줄은 몰랐습니다. 강 실장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예상보다 반대 세력이 훨씬 많았던 것입니다. 그때 김대식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의 정중한 모습은 사라지고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김대식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은 따로 있어요.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김대식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강 실장이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은 최태규 회장님입니다. 김대식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민호와 강 실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최태규는 태영건설 회장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원수였죠. 김전무,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강 실장이 화를 내며 일어났습니다. 고 이준수 회장님을 배신하는 건가요? 배신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김대식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이준수는 이미 3년 전에 죽었어요. 이제는 새로운 시대죠. 그 순간 이광수를 비롯한 여러 임원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모두 김대식과 같은 편이었던 것입니다. 태영건설과 결탁한 내부 배신자들이었습니다. 이민호 씨,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물러나시죠. 이광수가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그럼 다치지 않고 살아나갈 수 있을 겁니다. 민호는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처음부터 덫이었던 것입니다. 김대식과 그 일당들이 태영건설과 손을 잡고 있었던 거였죠. 절대 안 됩니다. 강 실장이 외쳤습니다. 이 회사는 이준수 회장님이 평생을 바쳐 일군 곳입니다. 시끄럽군. 김대식이 손짓을 했습니다. 그러자 회의실 뒤쪽에 숨어있던 남성들이 나타났습니다. 건장한 체격의 사내들이 5-6명 정도 되었습니다. 태영건설에서 보낸 사람들 같았습니다. 강 실장님도 협조하시는 게 좋겠어요. 김대식이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니면 예전 회장처럼 될 수도 있거든요. 강 실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자들이 이제 민호와 자신까지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 실장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0년간 아버지를 보좌하며 이런 상황에 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 강 실장이 충성파 임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지금이 고 회장님의 뜻을 지킬 때입니다. 강 실장 편에 서 있던 7명의 임원들이 결연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모두 아버지와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두 편으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은 김대식과 배신자들, 다른 쪽은 강 실장과 충성파들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군요. 김대식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죠. 그가 다시 손짓하자 태영건설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 실장 쪽으로 다가가며
물리적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건드리지 마. 강 실장 편의 한 임원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훨씬 많았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책상이 넘어지고 의자가 날아다녔습니다. 중년의 임원들과 젊은 사내들이 뒤엉켜 싸우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상황이 너무 급변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평생 이런 물리적 충돌을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혼란이 절정에 달했을 때 김대식이 몰래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아무도 그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모두 싸움에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대식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아버지의 개인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신성한 공간이었죠. 김대식은 미리 준비해둔 열쇠로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숨겨둔 비밀 금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강 실장이 말했던 중요한 증거 자료들이 그 안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한편 아수라장이 된 회의실에서 강 실장이 민호를 발견했습니다. 이민호 씨,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세요. 어디로 가야 하죠? 회장님 사무실로 가세요. 거기에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강 실장의 말을 듣고 민호는 급히 회의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는 상대적으로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민호는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무실에 처음 가보는 것이었습니다. 도착해서 보니 사무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먼저 와 있었던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보니 김대식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책상 뒤에 있는 그림을 치우고 벽에 숨겨진 금고를 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민호가 외쳤습니다. 김대식이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민호 씨? 어떻게 여기까지? 당신이 뭘 훔치려는 건지 다 알고 있어요. 민호가 다가가려 했지만 김대식이 이미 금고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늦었군요. 김대식이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이준수를 죽인 증거는 모두 사라질 겁니다. 그는 서류들을 들고 창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비상계단으로 도망치려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절망했습니다. 아버지의 복수를 위한 유일한 증거가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완벽주의자셨습니다. 중요한 것을 한 곳에만 보관할 리가 없었습니다. 민호는 사무실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분명히 다른 곳에 백업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책장 뒤, 바닥 아래, 아니면 그때 아버지의 책상 서랍에서 이상한 버튼을 발견했습니다. 눌러보니 벽의 다른 부분이 열렸습니다. 제2의 비밀 금고였습니다. 안에는 똑같은 서류들과 함께 배신자 명단이라고 쓰인 파일이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김대식, 이광수를 비롯해 태영건설과 결탁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언제부터 배신했는지, 얼마를 받았는지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호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제 모든 배신자들을 일망타진할 때였습니다. 아버지의 원수와 함께 말이죠. 태영건설과의 최종 대결을 위한 완벽한 무기가 준비되었습니다. 배신자들과의 내부 갈등을 정리한 지 2달 후 드디어 법정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는 이른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준수 회장 살해 사건의 첫 번째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민호는 강 실장과 함께 법원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수많은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민호 씨, 재판 전망이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원수를 꼭 갚겠다는 각오한 말씀 해주세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민호는 묵묵히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는 이미 끝났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완벽한 증거들이 있으니까요. 법정에 들어서자 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방청석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한쪽에는 성진건설 직원들과 민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쪽에는 훨씬 많은 수의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태영건설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렇게 많이 왔네요. 민호가 강 실장에게 속삭였습니다. 압박을 주려는 것 같습니다. 강 실장이 답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진실이 승리할 겁니다. 피고석에는 최태규와 그의 아들 최진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최태규는 고급 정장을 차려입고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승리를 확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최진우도 아버지를 닮아 오만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민호를 힐끔힐끔 쳐다보며 조롱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60대 중반의 엄숙한 인상을 가진 판사였습니다. 지금부터 이준수 회장 살해 사건에 대한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검사석에는 김지훈 검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엘리트 검사였습니다. 강 실장이 특별히 수소문에서 찾은 유능한 검사였죠. 검사, 공소 사실을 진술해 주십시오. 재판장이 지시했습니다. 김지훈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 최태규와 최진우는 2021년 10월 15일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피해자 이준수를 계획적으로 살해했습니다. 김 검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배어 있었습니다. 사업상 경쟁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제거하기 위해 교통사고를 가장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태영건설 측 사람들이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김 검사가 첫 번째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대형 모니터에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차량이 정상 주행하고 있을 때 갑자기 대형 트럭이 측면에서 돌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명백히 의도적인 충돌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김 검사가 강조했습니다. 방청석의 민호 지지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피고 측 변호사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해당 영상만으로는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50대 후반의 베테랑 변호사였습니다. 최태규가 거액을 들여 고용한 최고급 변호사였죠. 트럭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의 반박에 김 검사가 두 번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통화 녹음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스피커에서 최태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준수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제거해라. 알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처리하겠습니다. 법정이 순간 정적에 쌓였습니다. 너무나 명확한 살인 교사 내용이었습니다. 민호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복수가 드디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핵심 증인으로 예정되었던 태영건설 직원 안기철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40대 중반의 평범한 인상을 가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최태규의 범행을 증언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증인, 피고 최태규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김 검사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안기철의 대답이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김 검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증인,
분명히 사전 조사에서는 다른 증언을 하셨는데요. 그때는 제가 착각했습니다. 안기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준수 회장의 죽음은 단순한 교통사고였습니다. 민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강 실장이 확인한 증인이었는데 갑자기 증언을 번복하다니요. 안 증인, 혹시 누군가로부터 압박을 받으신 건 아닙니까? 김 검사가 추궁했습니다.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저는 양심에 따라 증언하고 있습니다. 안기철의 태도가 확고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그를 매수했거나 협박한 것 같았습니다. 최태규 측 변호사가 기세등등하게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핵심 증인도 단순 교통사고라고 증언했습니다. 더 이상 이 사건을 계속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변호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원고 측이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이용해서 거짓 고발을 한 것이죠. 방청석의 태영건설 측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민호는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증거와 증인이 모두 무너져 버렸습니다. 김 검사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재판장님, 잠시 휴정을 요청합니다. 휴정을 허가합니다. 1시간 후 재개하겠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민호는 법정을 나서며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강 실장도 침울한 표정이었습니다. 안기철이 증언을 번복할 줄은 몰랐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그를 매수했을 거예요. 민호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방해하면 어떻게 이기겠어요? 법원을 나서는 길에 최태규와 최진우가 지나갔습니다. 최태규는 여전히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민호 씨, 포기하고 집에나 가시죠. 최진우가 지나가며 조롱했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지 마시고 말이에요.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았습니다. 법정 밖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노와 절망이 마음속에서 들끓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시죠. 강 실장이 제안했습니다. 내일 변호사와 대책을 논의해 봅시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법원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아버지가 살던 옛집을 찾았습니다. 강 실장이 안전상 만류했지만 민호는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정리하지 못한 아버지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민호는 아버지의 방에 앉아 유품들을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낡은 시계, 만년필, 그리고 몇 권의 책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민호가 아버지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제가 무능해서 복수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완벽한 증거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더 교묘했습니다. 증인을 매수하고 증거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아버지의 시계를 집어들었습니다. 평생 차고 다녔던 낡은 금시계였습니다. 무거운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시계치고는 너무 무거웠거든요. 자세히 살펴보니 뒷면에 미세한 틈이 있었습니다. 손톱으로 살짝 누르자 뒷판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 초소형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것까지 준비해뒀다니요. 녹음기를 꺼내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대화들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점차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최태규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이준수 그 자식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사고로 위장해서 확실하게 처리하라고. 증거는 남기지 말고 완벽하게 해라. 이전에 들었던 통화 녹음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결정적이었습니다. 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보험을 준비해 두신 것이었습니다.
녹음 내용을 끝까지 들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안기철을 매수하는 대화까지 녹음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안기철에게 10억을 주고 입을 막아라. 증언을 번복하도록 하고 아니면 가족을 위협해라. 모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민호는 즉시 강 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강 실장님, 결정적 증거를 찾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마지막 녹음을 남겨두셨어요. 모든 진실이 들어 있습니다. 강 실장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지금 당장 만나서 확인해 봅시다. 일주일 후 2차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민호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진짜 결정적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김지훈 검사가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재판장님, 새롭게 발견된 결정적 증거를 제출합니다. 법정에 아버지의 마지막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최태규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준수를 반드시 죽여라. 더 이상 방해받을 수 없다. 안기철도 매수해서 입을 막아라. 법정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최태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금까지의 여유로운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조작된 것입니다. 최태규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누군가 내 목소리를 흉내낸 것이에요. 하지만 음성 분석 결과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99.8% 일치율을 보이는 최태규의 목소리였습니다. 최진우도 아버지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정말인가요? 닥쳐. 잠깐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최태규가 아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명확한 증거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최태규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법정 전체에 들렸습니다. 이준수 회장을 제가 죽였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민호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3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피고 최태규에게는 무기징역을, 최진우에게는 살인교사죄로 15년형을 선고합니다. 재판장의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법정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민호는 강 실장과 부둥켜 안으며 울었습니다. 해냈습니다. 아버님의 원수를 갚았어요. 강 실장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최태규 부자는 수갑을 찬 채 법정을 떠났습니다. 한때 건설업계를 주름잡던 거물의 몰락이었습니다. 민호는 아버지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재판에서 승리한 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성진건설은 민호의 지휘 아래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로비에는 윤리경영 실천 선언문이 큼직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모든 임직원들이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일하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한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아버지가 남긴 배신자 명단을 활용해서 내부 정화 작업을 단행했습니다. 김대식과 이광수를 비롯한 모든 배신자들을 회사에서 축출했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능력 있는 신입 임원들을 새롭게 영입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성진건설의 변화를 놀라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불과 반년 만에 부패한 기업에서 모범 기업으로 변신한 것이었습니다. 건설업계 1위로 올라선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민호 자신은 이상하게 공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복수도 끝났고 회사 경영도 안정궤도에 올랐는데 뭔가 허전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해서 회의를 하고
서류를 검토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성공적인 경영자로서 해야 할 일들은 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는 목표가 사라진 후 새로운 인생 목표를 찾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호 씨,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시죠. 강 실장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회의실에는 민호와 강 실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임원들은 이미 모두 나간 상태였습니다.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요즘 자주 이런 상태가 되곤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죠. 민호가 무기력하게 답했습니다. 강 실장은 민호의 변화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복수에 성공한 후 오히려 활력을 잃어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민호 씨, 혹시 요즘 잠은 잘 주무시나요? 잘 못 자겠어요. 꿈에서 아버지가 자꾸 나타나세요. 민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요? 글쎄요. 명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데 뭔가 더 해야 할 일이 있는 것 같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강 실장은 민호의 말을 듣고 무릎을 쳤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버지가 남긴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민호 씨, 혹시 아버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편지를 보시겠어요? 마지막 편지요?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르고 있던 편지가 있다니요. 네. 아버님께서 모든 복수가 끝난 후에 주라고 하셨거든요. 강 실장이 사무실 금고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겉봉에는 민호에게 마이너스 복수가 끝난 후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를 열고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민호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의 원수들을 모두 처벌했다는 뜻이겠구나. 정말 자랑스럽다. 하지만 아들아, 복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란다. 민호는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아빠가 진짜로 바라는 것은 내가 복수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야. 이제 정말로 너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아빠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에인절 가디언 시스템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거라. 아빠가 왜 그런 이름을 붙였는지 알게 될 것이다. 민호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강 실장을 바라봤습니다. 강 실장님, 에인절 가디언 시스템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물론이죠. 강 실장이 노트북을 켜서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이번에는 민호가 직접 시스템 내부를 탐색해 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휴대폰 모니터링 기능만 보고 있었는데 다른 메뉴들도 있었습니다. 수혜자 목록이라는 항목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수백 개의 연락처가 나타났습니다. 고아원 이름, 양로원 주소, 어려운 가정의 정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각각의 정보에는 아버지가 언제부터 도움을 줬는지, 어떤 방식으로 도왔는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생전에 도와주셨던 분들의 목록입니다. 강 실장이 설명했습니다. 20년 동안 꾸준히 도움을 주신 분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민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와왔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목록을 하나씩 살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서울 시내 고아원 12곳에 매달 생활비를 지원했고 홀몸 노인 50여 명에게 용돈을 보내줬습니다.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 100여 명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언제 하셨던 거죠? 주말마다 직접 찾아가시곤 하셨어요. 강 실장이 답했습니다.
가족분들께는 출장이라고 말씀하시고 말이죠. 민호는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새롭게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라 진정한 사회 공헌가였던 것입니다. 그럼 이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도움을 받고 계신 건가요? 민호가 궁금해했습니다. 아니요.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후에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강 실장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스템은 살아있지만 실제 지원은 멈춰버린 거죠. 민호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버지가 도와주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3년 동안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제가 아버지의 일을 계속해야겠네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시겠어요? 강 실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아버지가 하시던 일을 이어받는 것이 진짜 효도인 것 같아요. 민호의 목소리에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해진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더 체계적으로 해보고 싶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에인절 가디언을 정식 재단으로 만들어서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민호의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성진건설의 수익 일부를 정기적으로 기부하고 임직원들도 함께 참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죠. 강 실장은 민호의 변화가 반가웠습니다. 복수에만 매달렸던 모습에서 벗어나 진정한 지도자다운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 민호는 에인절 가디언 재단 설립을 위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법무팀과 함께 재단 설립 서류를 준비하고 회계팀과는 기부금 운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성진건설 임원진들도 민호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저희도 개인적으로 기부에 참여하고 싶어요. 새로 영입한 김 부장이 제안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건설 사업도 함께 진행하면 어떨까요? 훌륭한 아이디어네요. 민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가 건설회사니까 할 수 있는 특별한 기여 방법이겠네요. 한 달 후 에인절 가디언 재단이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성진건설 1층 로비에는 재단 사무소가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아버지가 도와주던 모든 곳에 다시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중단됐던 도움이 재개되자 수혜자들로부터 감사 인사가 쏟아졌습니다. 민호는 주말마다 직접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아버지가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양로원에서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에게는 장학금을 직접 전달하며 공부에 대한 격려를 해줬습니다. 그런 활동들이 민호에게는 진정한 보람을 가져다 줬습니다. 회사에서 수십억 원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보다 훨씬 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호가 사무실에서 재단 업무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접수 데스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민호 사장님을 만나고 싶다는 분이 계신데요. 누구시라고 하나요? 이준수 회장님 덕분에 공부할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민호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아버지의 수혜자 중 한 명인 것 같았습니다. 올라오시라고 하세요. 잠시 후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간호사복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병원에서 일하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수영이라고 합니다. 여성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이준수 회장님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어요. 어떤 도움을 받으셨던 건가요? 민호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15년 전 제가 중학생일 때였어요. 박수영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병으로 누워 계셨죠.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장학금이 나왔어요. 민호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도움을 주셨을지 상상이 됐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간호학교까지 모든 학비를 지원해 주셨어요. 박수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훌륭하시네요. 민호가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어려운 환자분들을 돌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이준수 회장님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민호는 감동했습니다. 아버지의 도움이 단순히 돈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을 돕는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회장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전해주세요. 박수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고, 그리고 저도 회장님처럼 살아가겠다고요. 네, 꼭 전하겠습니다. 민호가 답했습니다. 박수영이 돌아간 후 민호는 혼자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놓으셨는지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단순히 돈을 준 것이 아니라 희망을 심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아버지의 진짜 유산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됐습니다. 돈이나 부동산이 아니라 사랑과 나눔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로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겠어요.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들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꿈과 희망을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이제 자신의 진짜 인생이 시작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독립적인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사회에 기여하는 리더로서의 삶 말이죠. 복수는 끝났지만 진짜 중요한 일들이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3주기가 되는 날이 밝았습니다. 민호는 이른 아침부터 꽃다발과 제수용품을 준비했습니다. 강 실장도 함께 묘소를 찾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를 20년간 모셔온 그에게도 의미 있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묘소가 있는 추모공원에 도착하자 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부모님 묘비 앞에 수많은 꽃다발과 편지들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뭐죠? 민호가 강 실장에게 물었습니다. 아마 아버님의 수혜자분들이 보내신 것 같습니다. 강 실장이 편지 중 하나를 집어들어 읽어봤습니다. 이준수 회장님, 덕분에 아들이 의사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할머니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가 건강해지셨습니다. 민호는 감동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도와준 사람들이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다니요. 3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셨는지 새삼 느끼게 되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강 실장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님께서 이 모습을 보신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민호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두 분 모두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늦었지만 좋은 소식 가져왔어요. 민호가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에인절 가디언 재단이 정식으로 설립됐어요. 이제 아버지가 하시던 일을 더 체계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 실장도 함께 절을 올리며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민호 씨가 정말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묘소에는 고요한 평안이 흘렀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이 살포시 날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지우지 못한 아버지 번호가 여전히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겠어요. 민호가 강 실장에게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민호는 신중하게 문자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어른이 되었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계속 타이핑했습니다. 아빠가 원하시던 사람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해요. 전송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민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시지가 전송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초 후 답장이 온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답장이 오지 않았는데 말이죠. 민호는 깜짝 놀라며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고생했다, 아들아. 이제 너의 길을 걸어가거라.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자신을 지켜봐주고 있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 실장님, 이것 좀 보세요. 민호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강 실장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마지막 메시지를 남겨두셨나 봅니다. 이제 정말 홀로 서라는 뜻인 것 같아요. 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에인절 가디언 시스템을 완전히 종료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보호 아래에서 벗어나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강 실장님, 앞으로는 시스템 없이도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민호 씨가 다른 사람들의 에인절 가디언이 되실 차례죠. 묘소에서 마지막 인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민호는 3년 전 아버지가 남겨준 빨간 페라리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 차는 아버지와 자신을 연결해준 특별한 매개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될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아버지의 유품이 아니라 자신의 새로운 출발을 상징하는 차가 될 것입니다. 강 실장님도 함께 가시죠. 고맙습니다. 강 실장이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천천히 추모공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민호는 백미러로 묘소가 있는 언덕을 바라봤습니다. 부모님이 나란히 누워 계신 그곳에서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민호가 앞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 실장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따뜻한 햇살이 내려와 차 안을 비쳤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마지막 축복을 보내주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엑셀을 밟아 속도를 높였습니다. 서울 시내로 향하는 길, 그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에인절 가디언 재단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계획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시작하신 사랑의 연쇄가 자신을 통해 더욱 크게 번져나갈 것이었습니다. 페라리는 봄 햇살을 받으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민호의 인생에서 진정한 성인으로서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는 사명을 안고서 말이죠. 도시의 풍경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풍경이 새롭고 희망적으로 보였습니다. 민호는 이제 정말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묘소를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호는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를 받고 나서 마음의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독립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강 실장님, 에인절 가디언 시스템을 완전히 종료하려고 합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시겠어요? 강 실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아버지의 보호 아래에서 벗어나 이제는 제 힘으로 살아가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배어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있으면 계속 의존하게 될 것 같거든요. 강 실장은 민호의 의지를 이해했습니다. 정말로 성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님께서도 그것을 원하실 거예요. 두 사람은 천천히 묘소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니 석양이 묘비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평온하게 쉬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인사네요. 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주차장에서 페라리에 올라탄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차를 처음 받았을 때의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런 복잡한 계획을 세웠는지, 왜 가족을 숨겨가며 살았는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강 실장님, 3년 전 제가 이 차를 받았을 때 기억나세요? 물론이죠. 그때 민호 씨가 얼마나 당황하셨는지 생생해요. 강 실장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가 진짜 인생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민호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예전과 같이 힘차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소리가 다르게 들렸습니다. 미래를 향한 희망의 소리 같았습니다. 차가 추모공원을 빠져나와 시내로 향했습니다. 민호는 백미러로 묘소가 있는 언덕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온통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마지막 선물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강 실장이 물었습니다. 우선 에인절 가디언 재단을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싶어요. 민호가 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도와주던 분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요. 그리고 성진건설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민호의 계획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프로젝트,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타운 건설 등 많은 구상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계획들이네요. 강 실장이 감탄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불빛들 하나하나에는 각자의 꿈과 희망, 그리고 어려움들이 담겨 있을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겠다고 말이죠. 강 실장님, 앞으로도 계속 도와주실 거죠? 당연하죠. 아버님과 민호 씨를 모시는 것이 제 인생의 보람이거든요. 강 실장의 대답에 민호는 안심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페라리는 한강을 건너며 도심 한복판으로 향했습니다. 강물이 도시의 불빛을 반사하며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야경이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도시네요. 민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이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민호의 마음속에는 이제 복수나 분노가 아닌 사랑과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원했던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성진건설 본사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건물에는 아직도 불이 켜진 사무실들이 많았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 직원들 정말 열심히 일하네요. 민호가 뿌듯해했습니다. 모두 민호 씨를 믿고 따르고 있거든요. 강 실장이 말했습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나 다들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민호는 책임감을 새롭게 느꼈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자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들었습니다. 내일부터 더욱 열심히 해야겠어요. 충분히 잘하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강 실장이 격려했습니다. 민호는 차에서 내리기 전에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 때문에 많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몇 개의 별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별들 중에 계시나요? 민호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앞으로 잘 살아갈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와 민호의 머리카락을 살랑 건드렸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손길 같았습니다. 민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홀로서기가 시작되었지만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준 사랑과 가르침, 그리고 강 실장과 동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 실장님, 오늘 정말 고생하셨어요. 저도 좋은 하루였습니다. 두 사람은 건물 앞에서 헤어졌습니다. 민호는 다시 페라리에 올라타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운전하는 동안 민호는 지난 3년을 돌아봤습니다. 절망에서 시작해서 복수를 거쳐 이제는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민호는 아버지가 남겨준 편지들을 다시 꺼내 읽어봤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지혜가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민호가 편지를 가슴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좋은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주셔서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따뜻한 봄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의 밤이었습니다. 민호는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도전들을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말이죠.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사연을 들으시면서 떠올랐던 생각이나 마음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